일단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개념만 놓고 보면 반대말 같아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52페이지에 있는 법조와 빈지에 개념 한번 보시는데, 일단 기억번에 법지란 법적 개념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법적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 말이 법에 나와 있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을 때 법적 개념이다 또는 법률 용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법에 나와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지워버릴게요. 법적 개념이다란 말. 함부로 쓰는 말 아닌데 그렇게 써놓으셨네. 그래서 법적 개념이란 말 지우고,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경제적인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럼 법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소유와 관련해서는 얘는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소유는 된다는 거예요. 법적 소유권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용할 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소유는 되는데 쓸기가 어려운 땅이고 쓸 수 없는 땅이고, 그 다음에 빈지는 기억본, 빈지는 법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이걸 바닷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법에 오히려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그럼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이건 뭐라 불러야 돼? 법적 개념이라고 그래야 돼. 근데 얘는 거꾸로 뭐라고 써놨어? 경제적 개념을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법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법률에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법적 개념, 법에 없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쓰는 용어일 때 경제적 개념 이런 표현 쓰는 건데 오히려 뒤바뀌었죠. 그래서 물어볼 내용도 아니고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토지로서 활용 실익은 있는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소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못합니다. 근데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용 실익이 있다는 얘기는 이용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두 개는 뭐예요? 반대말이네. 근데 사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 봐보세요. 그림에서 법지와 빈지가 왼쪽에 있는 게 법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빈지입니다. 그럼 법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 법지는 집이 두 개 있잖아요. 두 집이. 그럼 그 집들이 두 개의 토지를 말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 토지의 두 개의 토지의 경계 부분이 두 토지의 경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경사가 된 거예요. 경사. 두 토지의 경계 부분이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지에서 니은번 봐봐요. 법지에서 니은번. 택지의 유효 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두 토지 사이의 경계면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두 토지의 경계면이, 이 말을 책에서 뭐라고 쓴 거예요?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경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사된 토지 부분을 법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소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토지니까. 다만 경사가 져 있을 뿐이지. 그러면 소유권을 두 토지의 경계 부분이니까 누구 땅으로 인정해 줄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둘 다 붙어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윗집 땅으로 인정합니다. 윗집 땅. 그래서 위에 있는 상부 토지의 지하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건 윗집 땅이에요. 그래서 윗집 토지를 인정해주고, 문제는 이제 그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면적도 측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지적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도는 뭐 일일이 3차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평면도로 그린 게 지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수평투영법이라고 그래요. 수평투영 방식 또는 수평투영법. 그래서 그런 수평투영 방식으로 그 면적 측정한 만큼을 누구 땅으로 인정해 주더라? 윗집 땅으로 인정해 주는 게 법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사진 부분이라서 쓸모가 없는 거죠. 이거 뭐로 활용하겠어요? 이거를 집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사진 부분을 법지라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빈지는 법률 용어로는 바닷가라고 그랬죠. 바닷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림 봐요. 53페이지. 지금 그림이 바닷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배 떠 있잖아 지금. 근데 배가 떠 있는데 그 선이 두 개가 있죠. 선이. 그래서 바닷물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를 만조. 그때 바닷물의 높이를 만조 수위선 또는 만조 위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 바닷물은 빠져나가기도 하죠. 간조. 이걸 간조 수위선 또는 간조 위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바닷물은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니까 어디까지가 바다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그 만조 수위선을 토지와 바다의 경계로 봐요.
그럼 그 만조수위선까지는 뭐요? 바다. 그럼 그 만조수위선 안쪽에 있는 게 다 뭐다? 토지입니다. 그럼 지금 빈지 내지는 바닷가라고 표시된 부분은 그 만조수위선 안쪽에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토지예요. 토지인데 다 토지라고 해서 전부 다 지적도에 올린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빈지라고 표시된 부분은 지적공부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빈지라고 하는 땅은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에 있는 땅이 빈지예요. 바닷가. 그럼 이걸 해석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뭐냐면 토지는 토지인데 만조수위선 안쪽에 있으니까 토지는 토지인데 지적도에는 안 올라간 땅을 말해요. 그걸 빈지 또는 법률에서는 뭐라 부른다? 바닷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지적도에 안 올라간 땅이니까 나는 이거 등기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등기를 못 낸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실제로 바닷가에 나가보면 여기서부터는 지적공부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안 올라간 거예요 표시해 놓는다? 색깔 다르게 칠해놔요? 아니면 표지판 세워놔? 그런 거 없어.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토지와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이용하는 건 아무 무리 없지. 그래서 이용은 하는데 소유가 안 되는 땅이 뭐 빈지 또는 바닷가. 반대로 소유는 되는데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사진 땅을 법지. 구별하시면 되겠죠. 6번에 있는 필저 획지도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예요. 이게 필지라는 거하고 획지라는 게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입니다. 토지를 구분하는 단위. 그래서 필저 획지는 토지의 구분 단위, 즉 토지의 개수를 세는 단위예요. 토지가 뭐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두 개 할 때 그 있다 할 때 그 개수 세는 게 필저 획지인데, 필지라고 하는 건 기억번위 개념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예요. 이게 필지의 개념. 그래서 니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는 옛날에 뭐라 불렀다? 지적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등기법이죠. 그럼 이 두 개 법률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이게 공시법이에요, 공시법.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이 두 가지 법률을 배워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나와 있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적 개념인 게 뭐다? 필지예요. 그러니까 법적 개념이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어야 돼?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어야 돼요. 그래서 필지를 정리해 보면 얘는 일단 법에 나와 있는 법적 개념입니다. 뭘 구분한대요? 소유권을 구분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래서 왜 지적도 떼어보면, 지적도를 떼어보면 이렇게 토지를 일정한 단위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그 구역마다 뭘 붙여놨어?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지번이라 불러요, 지번. 우리는 읽을 때 뭐라고 읽고? 번지라고 읽고. 그래서 그 지번이 붙어 있는 소유권을 구분하는 토지의 등기 단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필지예요, 필지. 그럼 필지라고 하려면 무슨 말들이 나와야 돼? 법적 개념이다. 소유권 구분한다. 그 다음에 지번이 붙어 있다. 등기 단위다.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필지. 이에 반해서 획지라는 건 뭐냐면 기억번위 개념인데, 토지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토지를 같은 용도 또는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가격이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해진 하나의 토지 단위를 뭐란다? 획지라 불러요, 획지. 그러니까 토지를 같은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비슷해진 토지의 단위를 획지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법에 이런 개념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왜? 가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요소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뭘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을 구분하고 있는 토지의 단위고,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해요. 토지를 뭐 개발하고 평가하고 거래하고 관리하고 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하는데, 그럼 부동산 활동의 단위가 되는 게 누구다? 요 획지라는 겁니다. 획지. 그러면 구별해 보면 획지라는 말은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 개념이다.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그 다음에 뭘 구분하고 있다? 가격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 말 나오면 획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 구별 잘 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의 지번이 붙어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획지라 한다. X. 가격 수준으로 구분된 토지의 단위를 획지라 하고, 이건 법률적 개념이다. 이런 거 낼 수 있다는 거죠. 구별 잘 하세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필저 획지를 구별 못 하실까봐 표로도 정리해놨어. 그래서 구별 잘 하세요. 구별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공한지, 유효지, 휴한지까지가 묶여 있는 것들이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한지, 유효지, 휴한지는 얘네들을 묶어놓은 이유가 공한지, 유효지, 휴한지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다 공통적으로 한자, 휴자 두 개 다 포함해서 휴자, 한자 이런 말들이 들어가죠. 그럼 이 한자와 휴자가 다 뭐예요? 쉴한, 놀 휴자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 하고 있는 땅이요? 쉬거나 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3번 보세요. 3번. 휴한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휴경지라고도 부릅니다. 휴한지 또는 휴경지. 그럼 얘는 계속 농사 짓던 땅이에요. 근데 농사를 너무 오래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뭘 자라도 뭘 심어도 잘 안 자라. 왜? 비옥도가 떨어지고 지력이 소진해서.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비료만 잔뜩 묻어놓고 토지를 놀리는 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농사를 쉬는 땅을 두고 뭐란다? 휴한지 또는 휴경지라 부릅니다. 그럼 그건 해결했고 1번에 있는 공한지 보세요. 공한지. 공한지는 도시내에 있는 택지예요. 그럼 도시내에 있는 택지는 뭐 해야 돼? 건물 짓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개발하지 않고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그럼 집가 상승을 기대한다는 건 투기를 할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놀리고 있는 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뭐란다? 공한지라 부릅니다. 그럼 이런 땅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남들은 토지를 다 팔았어요. 뭐 협의를 통해서 팔았든 수용을 했든 팔았어요. 근데 혼자 버텨. 그래서 그 버티는 이유가 이 땅은 조성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팔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뭐도 있어. 땅값 더 받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한다고 그래? 알박는다고 하죠. 알박는다. 그런 땅이 일종의 뭐예요? 공한지요. 근데 시험에다가 알박는 땅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공한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휴지는 이게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나와 있던 용어예요. 근데 그 법이 폐지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와 같은 유휴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그냥 놀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휴지라고 규정되는 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규제를 했던 땅이 유휴지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이게 법률이 없어졌으니까 그 요건은 없어지고 용어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 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유휴지라고 부릅니다. 세 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7번까지 나와 있는 구분하는 것들만 물어보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토지 용어들도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포락지 물었습니다. 포락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용어들도 공부하셔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근차근 공부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시라. 묶여있는 것들 구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토지 용어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지목이나 또는 주택의 종류는 공법을 안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라? 따로 외우세요.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죠.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만 하시면 되고 25회 때 주택의 종류는 물었으니까 이건 한 30회쯤 돼서 다시 모일 테니까 그때까지 공부할 예정 아니시면 뭐 급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원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64페이지 가셔서 부동산의 특성 볼게요. 얘가 총론에서 제일 어려워요. 공부할 것도 제일 많고 쉽게 잘 못 맞추고. 그래서 일단 특성이라는 거의 개념이 책에 나와요. 특성. 특성이 뭐예요? 특성? 그 물건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특수한 성질. 그래서 64페이지 맨 위에 64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의 특성이란 누구만 갖고 있는 부동산한테만 있는 부동산 고유의 성질을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특성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떠오르는 건 두 개죠. 토지와 건물.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밑에 표 네모 박스에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거 하고 건물의 특성이라는 걸 구분해 놨죠. 근데 건물의 특성은 이게 건물의 특성이라고 하려면 다른 물건에는 없고 건물한테만 있는 특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걸 한번 가만히 봐요. 일단 두 번째 있는 생산 가능성 보시면 건물만 생산이 가능한 건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뭐가 가능해요? 생산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다가 생산 가능성 그러면 건물만 생산이 가능한 물건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4번, 네 번째 거 봐요. 이동 가능성? 건물이 다리 달려서 움직여? 건물이 이동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건물의 특성이라고 돼 있는 건 사실 건물에만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시험 내 안 내? 안 내요. 뭐라 내 고유한 성질도 아닌데. 그래서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건 뭐다? 토지의 특성 나온다. 토지의 특성.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토지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특성도 있고 이 토지를 인간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의 특성 중 자연적 특성에는 어떤 게 있고 인문적 특성에는 어떤 거 있는지 그 토지의 특성의 종류 일단 아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자연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부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부증성이라는 것도 있고 영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성 영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개별성 또는 인접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책에 나중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적재성이니 가경성이니 뭐 이런 특성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시험에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연적 특성으로는 요 5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것들은 사람이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 내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게 토지를 병합,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분할,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 다음에 토지의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 위치의 가변성. 이런 특성들을 인문적 특성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책에 보면 뭐 공공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도 또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물으니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인데 일단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에서 유형을 가지고 시험 문제 묻는다는 건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 고르세요. 그래서 뭐 1번 부동성, 2번 부증성, 3번 영속성, 4번 개별성, 5번 병합분할의 가능성. 그러면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니까 그런 거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부하실 건 각 특성들의 뭘 알고 싶다. 의, 개념, 정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놓고 그 자연적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부동성에 대해서 65페이지 설명하면서 1번에 뭘 써놨어요? 의. 그래서 각 특성마다 다 동그라미 1번들은 다 개념 써놓은 거예요. 개념. 근데 그건 읽어보나 마나 그 특성들의 이름을 그냥 설명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름을 해석할 수 있으면 개념이 다 나와요. 그럼 부동성이 뭐요?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 그래서 이거랑 같은 뜻이 뭐다? 부동산은 그 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있다라고 그래서 이걸 위치의 고정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동의어는 기억하셔야 될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동의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부증성은 뭐예요? 부증성. 늘어나지 못하는 성질. 그래서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만들어내질 못해서. 그래서 비생산성. 영속성이라는 건 영원히 존속하는 성질. 그래서 영원히 존속한다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소모성 또는 비소멸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개별성은 다 제각각 생겨먹은 성질. 그럼 다 똑같은 게 없고 다 제각각 생겼으니까 똑같은 애로 바꿔치기 하는 것, 대체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대체성이라고도 해요. 인접성은 토지는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다, 연결성. 그래서 개념하고 동의어, 별거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인간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내가 쓰려는 용도에 맞게 여러 개의 토지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병합,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분할, 하나의 토지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 위치의 가변성은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하기도 한다. 그럼 주의하실 게 여기서는 위치가 변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위치가 고정된다고 하니까 이 위치와 이 위치는 똑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위치의 종류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고정되어 있는 위치는 뭐라고 그랬고
절대적 위치, 지리적 좌표상으로 표시되는 절대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라는 걸 부동성이라 부르는 거고, 이때 요 위치, 변하는 위치는 누구다? 상대적 위치였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라는 특성을 위치의 가변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개념 여기까지는 안 어렵죠. 시험 문제 잘 안 물어요. 다 맞을까 봐.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내고, 시험 문제 내는 건 각 동그라미 2번, 각 특성의 동그라미 2번마다 나와 있는 각 특성들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특성 또는 파생 특징들을 시험 문제에 묻는 거예요. 그럼 이 파생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65페이지에 있는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라고 돼 있는 거에 기억번 한번 봐봐요. 65페이지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라고 돼 있는 거에 기억번. 부동사는 동사과 구별하는 기초적 근거가 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동산과 동사를 구별하는 걸 설명했죠? 부동산은 세 가지 개념 표시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동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가 크고, 등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부동산과 동사를 구별할 때 첫 번째 근거가 뭐였어요?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성부터 파생되는 파생 특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동사는 내 거를 표시하는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뭐하지만 점유하지만, 부동산은 등기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 때문에. 이런 게 파생 특성입니다. 그럼 그 파생 특성을 시험 문제 낸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물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그 표현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어떤 특성의 파생 특성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공부하실 때는 거기 나와 있는 파생 특성들을 다 이해하시면 더욱 좋고, 안 되면 그걸 싹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만 해도 기억부터 히읗까지 16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부증성에 가보니까 똑같은 얘기, 파생되는 특징, 그래서 기억부터 지읒까지 뭐 한 10개 나와 있고, 영속성에서도 기억부터 치읒까지 또 한 10몇 개 되고, 개별성과 인접성은 기억부터 비읍까지 6개씩이니까 얘가 제일 적네. 그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외워요? 뭐 그거 다 합치면 한 3, 40개, 4, 50개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못 외우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딱 몇 개씩만, 2개씩만 해드릴게요. 2개씩만. 그 2개씩 해드릴 때 이거 일단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러면 요거 하고 나면 3월 달에 그 2개씩에다 또 몇 개를 보태. 또 2개를 보태요. 그럼 4개로 늘죠. 그럼 공부할 게 더 늘어나네. 그 다음에 5월 달 가서는 나머지 것까지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늘려 나갈 거니까 일단 1월 달에 2개씩 정리해드린 거라도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2개씩만 설명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파생 특성들 중에서. 그래서 65페이지로 가셔서 부동성의 파생 특성에서는 기억번은 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을 묶으세요. 니은하고 디귿을 묶으셔서 같은 얘기라 묶는 거예요. 니은번에서는 중간쯤, 첫 번째 줄의 중간쯤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킨다는 거의 뜻은, 아까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활동을 말했죠. 그럼 임장 활동이라는 건 현장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있는 현장까지 나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부동산이 나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부동산한테 가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 디귿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화 시킨답니다. 그럼 이 정보 활동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묶으면 부동산 활동은 현장에 나가서 내가 그걸 직접 보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 시키고 정보 활동화 시키는 이유는 부동산이 있는 곳까지 가봐야만 된다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하나 살려고 해도 그 땅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쯤 있어요. 아무리 번거로워도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쯤은 가봐야 돼. 안 보고 사면 어떤 일이 생겨?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지도 않고 땅을 샀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그 땅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맹지요, 맹지. 다른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갖고 진출 입로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런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사는 거죠, 뭘.
그래서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항상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부동성. 하나 더 기억하실 게 리을하고 미음을 묶어버리세요. 리을하고 미음. 그래서 리을은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위의 시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살고 계신 분이 거주를 목적으로 부산에 있는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산에서 산 아파트를 천안까지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부산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나는 그 집을 사지 않아요. 근데 다른 물건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어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었다. 그럼 물건 사러 부산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왜? 그걸 들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천안에 사는 분은 어디에서만 집을 사? 천안에서만. 부산에 사는 사람은 부산에서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요? 지역적으로 세분돼서 형성돼요. 이런 시장을 국지시장 또는 지역별 부분시장이라 부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지화돼요. 국지화. 근데 이건 부동산 시장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밑에 미음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현상은 그 지역 안에서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뭐란다? 시장의 국지성이라 부르고 부동산 활동의 국지성, 부동산 현상의 국지성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을 지금 다 못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시옷본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뭐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어서 시옷본 보시면 중간쯤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접성과 함께 외부 효과 발생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뭘 배웠어야 돼? 외부 효과를 배웠어야지. 그 외부 효과는 뭐였어요? 외부 효과 배우신 분들 11월 12월 학원 다녀서 배우신 분들은 어떤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공원을 만든 원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게 이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이 아파트의 주인은 그 대가로 공원한테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정해외부과라 배웠었고 또는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생겼어요. 소음 발생에 매연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집값이 어떻게 돼? 떨어져. 그러면 공장을 만든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게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줬죠. 근데 그 대가를 줘, 안 줘? 안 줘. 이걸 부외부과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외부효과라 불러. 그럼 이 외부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파트와 공원, 공장이 어떻게 돼 있다는 붙어 있다라는 인접성. 또 내가 이 외부효과를 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살던 이 아파트를 등에다 들쳐 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돼. 근데 이걸 들쳐 메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와 뭐 때문이다? 인접성이나 부동성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뭘 배워야 돼? 외부 효과를 배워야지. 근데 안 배운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부동산학에서 배울 내용들을 다 배우시고 나면 읽어만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이게 어거지로 안 해오려고 하셔도.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 그 중에서 몇 개씩만? 2개씩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특성은 이건 사실 경제 논리라 경제론을 좀 배워야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생산비 법칙은 뭐냐면 생산 비용을 투입하면 그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법칙입니다. 돈을 투입하면 그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그 양이 늘어 안 늘어? 안 늘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부증성 때문에.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도 생산비 법칙은 적용된다. 그럼 이건 뭘 물은 거예요? 맞냐 틀리냐? 토지의 경우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동성 때문이다. X. 그럼 이건 뭘 물은 거예요? 누구의 파생 특성과 관련되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시옷번 기억하세요. 시옷번. 토지는 그 양이 한정돼 있고
그 양을 늘릴 수가 없죠.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희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어. 그 옛날에 왜 과자 중에 한번 파동난 과자 있잖아요. 허니버터칩. 그래서 그게 원래는 2,500원, 3,000원 뭐 이렇게 하는 과자인데 인터넷에는 2만 원씩 팔렸어요. 왜?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귀하니까. 이 중에는 못 먹어본 분들도 계실걸? 먹고 싶은데 못 먹은 분들? 그래서 뭐예요? 갖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왜? 마트마다 다 있어. 다 있어. 한 박스씩 다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안 먹고 싶어. 흔하니까. 그래서 흔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소유욕을 갖게 하는 거고, 그래서 토지 희소성이 근거가 되며 토지 분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못 만들어내니까. 못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토지만 있다고 해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노동력을 가하거나 또는 돈을 투입을 해야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를 지을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노동력과 건물을 짓기 위한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뭐라 그래요? 생산 요소라 불러요. 생산 요소. 그럼 이렇게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토지는 양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고정시켜 놓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노동과 자본이 얼만큼 투입되느냐 그 크기를 집약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약도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집약도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데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집약도가 높아질수록 건물의 높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요.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 없는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덩이가 좁은 나라의 경우일수록 건물의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져.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주거 공간이 뭐예요? 아파트지 뭘. 근데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은 애들은 부자들은 다 어디 살고 있어? 단독주택 살아. 단독주택. 넓은 단독주택. 그 뭐 몇만 평씩 되는 정원에다가 그러고 살죠. 그래서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문 지나서 한참 들어가야 집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집도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호텔 한 채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비싼 집 살면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겁나 넓은 아파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거 공간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땅의 양이 한정돼 있어서. 그럼 땅의 양이 한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그래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건 그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지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닭장 같은 아파트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도 정원에서 개 키우면서 살고 싶지. 3번에는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 영속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디귿번 기억하세요. 디귿번. 토지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소유는 내가 하는데 남이 이용할 수 있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이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이익은 임차인이.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2년 동안 빌려주고 되돌려 받아도 그 물건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소유이익을 거래하는 시장도 있죠. 매매시장. 근데 이런 사용이익을 매매하는 시장도 있어요. 어떤 거? 임대차 시장.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빌려주고 되돌려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미음번 하나 기억할까요? 미음번.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를 전제로 한다는 건 없어질 걸 전제로 재생산이니까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안 없어지는데 뭐하러 다시 만들어? 없어질 걸 대비해야지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라는 영속성 때문에 소모할 걸, 즉 없어질 걸 대비로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특성? 영속성.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개별성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성질이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기억번 하나 기억합니다. 기억번에 중간쯤에 시장에서 상품 간 물리적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시장에서 물건 사고 싶은데 똑같은 게 똑 떨어졌대. 그럼 다른 거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때문에? 개별성. 그래서 이걸 물리적 비대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애가 없으니까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 비대체성. 그 다음 리을 하나 더 기억합니다. 리을. 일물일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일은 하나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동일한으로 이해하세요. 동일한.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은 다 똑같은 물건이니까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토지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된다? OX 물어본 거고 토지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중성과 관련이 있다가 아니라 개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인접성에서는 기억번 기억합니다. 기억번. 아까 물리적 대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애로 바꿀 수는 없지만 용도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꿔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려는 토지와 똑같은 걸 찾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애를 공급받지는 못하지만 그 옆에 있는 애를 내가 쓰려는 용도로 바꿔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옆에 있는 애니까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읍은 그냥 묶어서 하나로 기억합니다. 붙어있으면 어떤 문제 생겨요?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땅인지 헷갈려. 그럼 경계 다툼 생기겠죠. 그래서 경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땅이지만 남이 와서 쓰는 걸 막을 수 없고 남의 땅이지만 내가 가서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토지를 협동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도 다 뭐 때문이다? 붙어 있어서. 인접성.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개별성으로 파생되는 특성 어떤 거 있어요? 물리적 비대체성,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세히 내용까지 설명 이해시켜 드릴 때 2개씩만이라도 외우고 계세요. 나중에 가서는 일물일가 법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개별성. 바로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이 문제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오는 문제가 문제 중에 총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론에서 이 파생 특성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얘기는 나는 부동산학 개론의 전반적 내용을 다 이해했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안 되고 언제쯤 돼야? 9월달, 10월달쯤 돼야지 그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도 이거 이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절대 쉽진 않은데 그렇게 조금씩 2개씩이라도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적 특성에서 설명한 5가지 특성들에서 2가지씩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인문적 특성에서도 설명할 게 있는데 아직 안 배워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특성들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론 배우실 거 다 정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52분이네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12시